회장님, 어인일이십니까? 화려한 웨딩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던 사람들, 내 전남편 박지훈, 그리고 그의 어리고 예쁜 신부 이하늘까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바로 하늘이의 아버지이자 지훈이의 새로운 장인, 명성그룹 이진성 대표와 그 앞에 선 초라한 행색의 나에게로. 이 대표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다며 모욕을 주던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아버님 지금 무슨... 하지만 이 대표는 사위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나를 향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렇다. 내 전남편이 인생을 걸고 싶어 했던 그의 장인어른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내 회사의 핵심 계열사 대표였다. 그리고 오늘 이 눈부신 결혼식장은 내 전남편의 가장 화려한 몰락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되찾기까지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길 바랍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남편 박지훈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은 건 늦은 퇴근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작은 편의점 처마 밑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들린 아이보리색 고급 용지의 청첩장은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들였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303호. 젊은 퀵서비스 기사는 제 이름과 제가 사는 낡은 오피스텔 호수를 정확히 확인하고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쥔 손끝부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음소거된 듯 귓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청첩장 정중앙에는 제 전남편 박지훈의 이름이 낯선 여자의 이름과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안의 내용은 뻔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2년의 이혼 기간,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보낸 한 장의 청첩장.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옅어서 저 자신조차 웃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곤 마치 길에서 받은 광고 전단지처럼 청첩장을 접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 지훈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전히 느리고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기 힘든 압박감이 숨어있는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사이인데 와서 축하는 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니?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괜한 말 나오면 서로 피곤하잖니.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서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 취급당하며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낡은 옷 두 벌이 든 가방 하나를 들고 맨몸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제 모습에 대해서도 제 등 뒤에서 근본도 없는 집안에는 저래서 안 돼 라고 험담하던 그 목소리도 잊은 듯 오직 도리와 남들 시선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련이 남아서도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리석을 만큼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으니 숨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 결혼식 당일 저는 눈에 띄지 않는 크림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옷이었습니다. 화장은 일주일 내내 이어진 야근으로 가난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했습니다. 좁아터진 오피스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무척이나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의 중심,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과 입구까지 길게 깔린 레드카펫, 그리고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값비싼 웨딩 음악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주위는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수트와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하이힐,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여 마치 저 혼자만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걸으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를 보았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가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부드럽게 웨이브 진 머리카락을 어깨 아래로 늘어뜨린 여자. 그녀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서 잠시 멈추더니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놀라움이나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 자신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섰고 저는 저 뒤에 초라하게 버려졌다고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처 자리를 찾아 앉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 김서연 씨, 당신도 왔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굳은 채로 그를 돌아보자 그는 입을 열기도 전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몰라도 여긴 다들 격식 있는 분들만 오는 자리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오기엔 좀 그렇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경계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러지 마. 그래도 예전에 만났던 분인데 너무 곤란하게 하지는 말아요. 마치 저를 위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부신 조명 아래 감미로운 결혼 축가 속에서 마치 발가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통쾌한 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 남편의 조롱 섞인 말에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지금의 나에게는 어떤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우아한 선율은 마치 연회장 한가운데서 한 여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평화롭게 공기를 떠다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제 반응을 본 전 남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이고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거봐 하느라.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자리랑 안 어울린다니까. 아무리 억지로 끼어들려고 해봤자 결국엔 혼자 겉돌게 돼 있어.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신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 바로 옆에 바싹 붙어서서 마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하는 날이잖아요. 정말 축복해주러 오신 거라면 저쪽 코너에 가서 디저트 좀 드시다가 조용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아는 분들도 많은데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요. 한 글자 한 글자 너무나 상냥하게 내뱉는 말이라 누구도 무례하다고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축객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서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느라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아서 온 것뿐이니까. 그 말에 전 남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대? 하긴 오늘 우리 장인어른이 명성그룹 대표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얼굴 도장 찍어서 사업 기회라도 얻어볼까 하고 왔나 보지. 그는 말을 마친 뒤 노골적인 경멸을 담은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식으로 영업하나?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시작했어? 예를 들면 뭐 몸으로 때우는 그런 거? 저는 그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의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전처인가 봐. 생긴 건 멀쩡한데. 다른 한 명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나 보지. 꼴이 저런 걸 보니 그 작디 작은 속삭임들이 조용한 연회장에서는 마치 칼날이 살을 베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문득 우리의 결혼 생활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그를 기다리며 식어 빠진 저녁상을 지키던 수많은 밤들. 제가 다른 집 아내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며 짜증내던 그의 얼굴. 넌 나한테 해준 게 집에서 밥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 남들 아내 좀 봐라. 남편 기를 팍팍 살려주는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말들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이제 밖에 나갔으니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 내가 사람 잘못 키웠다는 소리 안 듣게 처신 잘하라고. 그리고 지금 그의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그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저들은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며 반박한다면 저는 결혼식을 망친 미친 여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침묵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가 그들에게는 나약함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전 남편은 근처 테이블에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이 좋은 날에 찬물을 끼얹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부아버님, 이 대표님 오셨다. 전 남편은 즉시 넥타이를 고쳐매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부의 손을 이끌고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위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남자의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제게 와서 멈췄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속에 아주 선명한 놀라움이 담겨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성 대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연회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묵직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으며 장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전 남편 지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시선이 자신과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꽃과 반짝이는 와인잔으로 가득한 테이블들을 지나쳐 연회장 가장 구석진 곳에 서 있는 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눈부신 드레스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핸드백을 꽉 쥔 채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저를 본 것이고 곧 시선을 거두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저는 그의 눈가에 자리한 잔주름과 수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데 익숙한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웨딩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아내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하객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정장 옷깃을 바로잡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목례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깊고 정중하게 숙인 90도 인사였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연회장 한가운데 그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 누군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입을 해벌린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전남편 지훈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딱이라도 맞은 것처럼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몇 초간 허리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은 이제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의 속삭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이 채웠습니다. 신부는 남편을 돌아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훈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회장이라고? 무슨 회장?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습니다. 급하게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니까. 이진성 대표가 제 전남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네 방금 우리 회장님께 뭐라고 했나? 그 질문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처럼 연회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 결혼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눈부신 조명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모욕당하는 사람이 아닌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진성 대표의 서늘한 질문에 연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는 와인잔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잔 밖으로 와인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는 간신히 쥐어짜듯 말하며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라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냥 다들 장난 좀 친 겁니다. 이 대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엄격한 시선에 주변 사람들조차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농담? 이 대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다른 사람을 몸 파는 여자 취급하는 것도 농담인가? 그의 말은 연회장 전체에 너무나 선명하게 울려 퍼져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이하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눈에 띄게 작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언니랑 아는 사이였어?
이 대표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엄격함 대신 깊은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가 고개 숙여야 하는 분이다. 뭐라고요?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나 경멸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명성그룹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나서서 해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지훈이는 완전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도 오만함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공포와 혼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장인어른이랑은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였던 시간보다 훨씬 더. 그 말에 지훈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조용히 지냈던 세월, 어떤 자랑도, 과시도 하지 않았던 날들, 그가 넌 아는 인맥도 하나 없으면서 뭘 그렇게 비밀이 많냐고 비웃었던 순간들, 내 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타박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창백한 얼굴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진성 대표가 다시 저를 보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민망한 일이 생기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따님의 좋은 날이니 저는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지훈이는 제가 이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신부 이하늘이 저를 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언니는 대체 누구?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 전처일 뿐입니다. 그 말에 이 대표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향해 휙 돌아보았습니다. 전처?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자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 지훈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전처라고 부른 저분은, 이 대표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프로젝트를 통째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다. 하는 작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객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떠오르는 경악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남편 지훈이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자리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나락으로 끌어내려진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통쾌함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설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진성 대표의 폭탄 같은 발언 이후 연회장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공기 중에 모든 산소가 빨려나간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주변에서 속삭이던 사람들,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저와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듯이 전 남편 지훈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승리자의 오만함이나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년간 자신이 봐왔던 그림이 사실은 위작이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사람의 깊은 혼란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저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화려하게 반짝이는 천장의 샹들리에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기억들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부였던 시절, 저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투자 자문사에서 핵심 인력으로 일했습니다. 제 일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리스크를 분석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수백 명의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늘어진 티셔츠 차림으로 저녁을 차리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일에 대해 자랑하거나 떠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터졌고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시장에서 잠시 사라져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권력도 없이 그림자처럼 지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진 그 시간이 제 결혼 생활마저 앗아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자주 짜증을 냈고 저를 다른 사람들의 아내와 비교했으며 저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치부했습니다. 넌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입이 무거워? 도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까지도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지 않았고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닥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신문에도 파티에도 사람들 앞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돌아왔습니다. 떠들썩한 복귀도 화려한 증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알맞은 때가 왔을 뿐입니다. 지금 이 화려한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제 전남편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곁에 두었던 여자를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난 몰랐어. 그가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웃지도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지훈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말이 원망이 아니라 완벽한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이진성 대표가 작게 헛기침을 하며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회장님,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께 상황을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이쯤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 지훈이에게 오늘 이 좋은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제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고 누구도 이전처럼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흘렀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공허하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직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저도 모르게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그가 다급하게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따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기다렸던 온기였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길 바랐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이거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보고 있어. 신부 이하늘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숙인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눈빛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전처 손은 왜 잡는 건데요? 지훈이는 화들짝 놀라며 아내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강 양쪽 기첨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니, 하늘아, 난 그냥 오해를 풀고 싶어서.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잠깐이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니까. 그때 이진성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그만하게. 단 한마디였지만 지훈이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손을 내렸고 얼굴에는 깊은 무력감이 드러났습니다. 신부 이하늘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듯 목이 맨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 언니가 대체 누구길래 그래? 왜? 왜 모두가 나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건데? 이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한 건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도 넌 방금 네 아빠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큰 실수를 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몇 년 전에 저처럼 결혼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었을 테니까요. 자신의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이진성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더 이상 파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네요. 그는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시켜 회장님을 댁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경멸도 동정도 아닌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는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그의 새로운 아내와 장인어른 사이에서 수많은 조명과 음악 속에서 텅 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동시에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져버렸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어색했고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렸지만 그 누구의 웃음도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날의 이야기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이나 SNS가 아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습니다. 들었어? 명성그룹이 대표가 사위 전처한테 90도로 인사를 했다더군. 그 전처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그 말들은 금세 지훈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그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잡혀있던 약속들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먼저 연락해오던 협력업체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던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결혼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을 마시는 양도 늘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신혼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아내 하늘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 지윤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날 밤 호텔을 나온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거리는 한산했고 시원한 밤바람과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비치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이상할 만큼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던 작은 길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도 저를 섣불리 판단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떠들썩한 보고도 과시적인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서류 뭉치와 차갑지만 정직한 숫자들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직원들은 제게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제 직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이진성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제 사위 녀석이 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인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죠. 전화기 저편에서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휴대폰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나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단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이 더 이상 우리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의 곁에 서 있었는지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훈이의 문자를 무시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다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나긋나긋함이 아니었습니다. 쉬고 지쳐 있었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잠깐이면 된단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하지도 붐비지도 않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런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무척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부르신 게 단지 사과하시려는 건 아닐 텐데요. 어머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집안이 온통 엉망이야. 지훈이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돈댁에서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고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어머님은 망설였습니다. 그 애가 널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 제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 지훈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기대어 산다고만 생각했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세상 물정 제일 몰랐던 건 나였어.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의 모습도 상처받았던 아내의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알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결혼식 날 하루가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어머님은 어느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잘라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말했고 나는 들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조용히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식당을 나섰을 때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떤 만남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전 남편의 가족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모든 말이 끝났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에는 예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요리를 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떠들썩하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제가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필요한 파티에 참석하지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젊은 후배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깝지 않으세요? 회장님이란 걸 세상에 알리면 모두가 우러러 볼 텐데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러러 보일 필요가 없어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란다. 한편 전 남편 지훈이는 기나긴 후폭풍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몰락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균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정체되었고 그에게 우호적이던 협력 업체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도 삐걱거렸습니다. 아내 하늘이는 더 이상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는 한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신혼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늦게서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고 소박한 사람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의 곁에 서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주말 오후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이 평온한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했고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그토록 갈구했던 안전함, 존중, 그리고 위로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제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제 전남편은 그가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때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려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모든 것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했던 세월, 무시당했던 순간들,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한 방식 그대로 돌려받는 것일 테니까요.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결국 고독 속에 남겨졌습니다. 제가 복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을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으로부터 어떤 화려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나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얻은 것은 아주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평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일터로 향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약함으로 오해받지 않는 삶, 그 누구에게도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어쩌면은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제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 제가 배운 것들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당신 곁을 지켜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침묵과 무능을 혼동하지 말 것,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 것.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의 곁에는 오직 당신의 인격만이 남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를 필요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이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에는 참 공평한 법칙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했던 행동이 결국 훗날 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 주인공은 더 부유해지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침묵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가치 없는 상대와 다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소박함은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끄러운 삶보다 깊이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떠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마음 정거장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마음 정거장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